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소탐대실, 소탐대실.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까지 적금만 넣으며 살았던 제가 말이에요. 어느 날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아저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1년에 이자가 5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탐냈던 건 그 50만 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소탐대실, 작을 소에 탐할 탐, 클 대에 잃을 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노나라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임금이 성급한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적국에서 화친을 제안하면서 작은 성 하나를 바치겠다고 했거든요. 신하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임금은 당장 눈앞에 성 하나가 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함정이었어요. 적국은 그 작은 성을 미끼로 노나라 군대를 유인한 다음 본진을 공격해서 노나라 전체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작은 성 하나를 얻으려다가 나라 전체를 잃어버린 셈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소탐대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이라는 작은 이자에 눈이 멀어서 검증도 안 된 투자에 목돈을 맡길 뻔했거든요. 다행히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완전 사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금을 날린 투자 상품이었죠. 작은 욕심이 인생 전체를 망칠 뻔한 순간이었어요. 결국 진짜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선견지명, 선견지명.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 한 마리 고양이가 항상 비가 오기 전날이면 처마 밑에 미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며칠 관찰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고양이가 숨는 다음 날엔 어김없이 비가 왔어요. 동물들한테는 이런 본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도 가끔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분들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선견지명이 그런 뜻이거든요. 선견지명은 먼자선, 볼견, 그것지, 밝을 명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먼저 보는 밝은 지혜라는 뜻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을 말해요. 특히 누군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을 때 역시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당시 조정에서 환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양진만은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일찌감치 눈치를 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환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양진은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정말로 환관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양진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했죠. 양진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길고양이처럼 뭔가를 미리 알아차리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날씨 변화의 신호들을 배우게 된 것처럼요. 결국 선견지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평소에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평지돌출, 평지돌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있어요. 바로 공허함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평지돌출이라는 말인데요. 평은 평평할 평, 지는 땅지, 돌은 갑자기 돌, 출은 나올 출이에요. 평평한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다는 뜻이죠. 보통은 뛰어난 인재가 평범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분수가 솟구치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 유흠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평지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나무와 같다고요. 유흠은 어릴 때부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그럭저럭, 성격도 그럭저럭이었죠. 아버지인 유향조차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흠이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시도 훌륭하게 짓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번뜩이는 지혜를 드러냈거든요. 마치 평평한 들판에서 갑자기 거대한 나무가 솟아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유향이 이런 표현을 썼고 이후 평지돌출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평지돌출이라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쩌면 제가 매일 느끼던 그 공허함 자체가 변화의 전조였을지도 몰라요. 평평하기만 했던 제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움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지 돌출은 남들이 알아봐주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인 거예요. 호영호재, 호영호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옆에 앉은 젊은 남자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젊은이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는 좋기 40살은 되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도 다 미소를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딱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호형, 호재예요. 부를 호, 형, 형, 부를 호, 아우재. 서로를 형이라 부르고 아우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를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거죠. 마치 진짜 형제처럼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관영이라는 사람과 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나이도 출신도 달랐지만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들이 서로를 나이에 상관없이 형님, 아우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했죠. 어떻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서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나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맡기고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의 우정을 보며 호형호재라는 말을 만들어냈대요. 그날 지하철에서 본 할아버지와 젊은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형님이라고 부르실 때 그 안에 담긴 감사함과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소중한 어른으로 대하는 마음이 보였고요. 진짜 호영호제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지하철 안에서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른 그 따뜻함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풍수지탄, 풍수지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 생신을 깜빡했어요. 스마트폰 알림도 안 받고 달력도 안 보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밤늦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고 혹시 바빠서 못 온 건지 궁금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풍수지탄에 관한 건데요. 풍수지탄은 바람풍, 나무우수, 지탄할지, 한탄할탄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나무는 바람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에 손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에 있던 증삼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 손가락을 깨물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자간의 정이 깊었던 거죠. 그런 증삼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목소리라 좀 쓸쓸하게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부모님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계시다는 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게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부모님께는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인 거죠. 바람은 멈추지 않고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미사여구, 미사여구. 3초. 제 인생을 바꾼 그 쩔건 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단상에선 학장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찬란한 미래를 향해 웅대한 꿈을 펼치며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라는 시그로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와, 이런 멋진 말들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꾸며진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미사여구예요. 미는 아름다울 미, 사는 말씀사, 여는 고을여, 구는 글귀 구자거든요. 말 그대로 아름답고 고운 말이나 글귀라는 뜻이에요. 특히 문학작품이나 연설, 축사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죠. 평범한 말을 화려하게 꾸며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찬란한 성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훨씬 격조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미사여구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유형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정말 아름답게 썼거든요. 황제가 그의 글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과 고운 구절로 이루어진 글은 처음 본다 라고 극찬했다고 해요. 유향은 단순히 화려한 표현을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더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름다운 말을 썼어요.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마치 꽃밭을 거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표현을 미사여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졸업식에서 그 화려한 축사를 들었던 제가 실제로 사회에 나와 보니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미사여구로 포장된 말들 뒤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전적인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야근이 많다는 뜻이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면 지금은 월급이 적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사여구도 좋지만 때로는 진솔하고 솔직한 표현이 더 값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국 진정한 미사여구는 단순히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더 아름답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거두절미, 거두절미.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준비한 자료가 2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온갖 데이터와 그래프, 참고 자료까지 다 넣었거든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핵심만 말해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결론만 듣고 싶어 하는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거두절미라는 사자성어예요. 거두절미는 거자가 갈, 두자가 머리, 절자가 자를, 미자가 꼬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앞뒤 설명은 빼고 핵심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일이에요. 한 현명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쓸 때 항상 간결하게 썼어요. 다른 관리들은 온갖 수식어와 예의를 다 갖춰서 길게 쓰는데 이 사람만큼은 달랐어요.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도 딱 필요한 내용만 담았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관리들이 예의가 없다고 숙은 거였어요. 그런데 황제가 이 사람의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핵심을 전달하다니. 황제는 바쁜 정무 속에서도 이 사람의 보고서만큼은 끝까지 읽었다고 해요. 다른 관리들의 긴 보고서는 중간에 포기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 후 이 관리의 방식이 유명해지면서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몸통만 남긴다는 의미로 거두절미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길고 복잡한 글과 간결하고 명확한 글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20페이지 자료보다 한 페이지 핵심이 더 강력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발표를 다시 준비했거든요. 모든 부가 설명을 빼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3개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돌아가지 말고 핵심만 전달하는 것. 그게 진짜 소통의 힘이에요. 가렴 주고, 가렴 주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보니까 통신비 고지서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중얼거리시는 말이 이것들이 사람 잡네. 매달 이렇게 뜯어가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가렴주구. 이 말은 4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는 가혹할 가, 렴은 거둘 렴, 주는 벨 주, 구는 구할 구예요. 풀어서 말하면 가혹하게 거두어드리고 닥달하며 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무리하게 세금이나 돈을 뜯어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마치 짜내는 걸레처럼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쥐어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흉노족과 정쟁도 하고 비단길도 개척하고 거대한 궁궐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무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와라! 신하들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만들어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업세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업세를,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세금을 매기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세금은 자꾸만 늘어나고 못 내면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가렴주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한숨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통신비든 각종 수수료든 보험료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싶었어요. 결국 가렴주구는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담은 말이에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현실이죠. 목불식정, 목불식정.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있어요. 몇 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팀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는 글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씨가 정말 악필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 목불식정인가 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불식정? 이 말은 눈은 정자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목은 눈, 불은 아니다, 식은 알다, 정은 정자를 말하거든요. 정자라는 건 한자에서 가장 간단한 글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쉬운 글자조차 읽을 줄 모른다는 건 완전히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글의 기역,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시대에 장홍정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 앞에서 상소문을 올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홍정이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신기하죠? 그 시대에는 문벌이나 연줄로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결국 장홍정은 남이 써준 상소문을 외워서 황제 앞에서 줄줄 읊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상소문의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장홍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부분만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목불식정이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창피함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글을 읽을 줄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던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무식함 자체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순망치한, 순망치한.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회색 고양이가 있거든요. 처음엔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있더라고요. 둘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서로 그루밍도 해주고 먹이도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회색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검은 고양이는 혼자 남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뭔가 쓸쓸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에요. 입술순, 없을망, 이치, 찰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춥다는 뜻이거든요. 얼핏 보면 별 상관없어 보이는 입술과 이빨이지만 사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우나라와 괭나라라는 두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는 이웃이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나라라는 강대국이 괭나라를 침공하겠다고 했어요. 이때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괭나라를 공격할 때 길을 빌려달라고요. 그 대가로 괭나라 땅의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우나라 왕은 고민했어요. 평소 괭나라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이참에 이득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하 중 한 명이 간절하게 말렸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춥다면서요. 괭나라가 우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괭나라가 망하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나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줬죠. 예상대로 괭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나라는 우나라도 공격했어요. 이미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괭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우나라는 진나라의 직접적인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나라도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 회색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두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는지 한 마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 수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검은 고양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나라 왕의 후회하는 마음 같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와 순망치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중함을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묵자흑, 근묵자흑.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분이 무거웠거든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젊은이, 요즘 힘든 일 있나 봐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자상해 보이시는 분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됐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근묵자흑이에요. 근은 가까울 근, 묵은 먹물 묵, 자는 사람 자, 흑은 검을 흑 자를 써서 먹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묵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묵자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서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실수로 먹물을 쏟아서 온 손이 까맣게 되었죠. 그때 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보거라, 먹물 근처에 있으면 손이 검어지듯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마음도 검어진다. 이때부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맨날 불평 불만만 하고 뒷담화만 하는 사람들이지? 젊은이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똑같아져 버린다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좋아져.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걸 바꿨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가짐도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목자흑, 먹물 가까이에 있으면 검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갓난신고, 갓난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에서 들린 할머니의 한숨 소리. 무거운 짐을 혼자 끌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단 끝에 다다라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갓난신고예요. 간이라는 글자는 어려울 간, 나는 어려울 난, 신은 매울 신, 고는 쓸 고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매우 쓰라린 고생을 겪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그 힘든 순간들, 밤새워 울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총나라의 유비가 죽기 직전에 아들 유선에게 남긴 유언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비는 평생 떠돌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초가집에서 태어나 집신을 팔며 살았던 그가 황제가 되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유비는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앞으로 겪을 갓난신고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생이야말로 너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전쟁과 배신, 굶주림과 추위를 모두 견뎌낸 유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런 깊이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하철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한 달 뒤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이번엔 짐도 없이 가볍게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아픈 남편분을 간병하시느라 매일 무거운 짐을 들고 병원을 오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셨다는 거죠.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고생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갓난신고는 단순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할머니의 그 환한 미소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산자수명, 산자수명.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대학생 때 월세방에서 끓여 먹던 그 라면이요. 별다른 반찬도 없이 그냥 라면 하나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스마트폰에는 읽지 못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쌓여가고요. 언제부터인가 진짜 아름다운 걸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중한 사자성어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산자수명이에요. 산은 자주색이고 물은 맑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산이 자주색으로 물들고 물이 맑게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사람도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산이 온통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은 수정처럼 맑았다고 해요. 그 순간 시인은 깨달았죠. 이 아름다움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인간이 아무리 예술작품을 만들어도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말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꾸밈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뜻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라면을 끓이면서 느꼈던 그 단순한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였나 봐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정말 순수한 만족감이었거든요. 복잡한 소스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수프를 풀어넣는 그 단순한 과정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산자수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네요. 벽사진경, 벽사진경.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친구가 간신히 하는 말이 도와줘, 나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겠거니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불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면접에서 완전히 망치고 심지어 집에 돌아오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 어른들은 이런 상황을 벽사진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벽사진경. 한자로 나누어 보면 벽은 물리친다는 뜻이고 산은 나쁜 기운이나 재앙을 말해요. 진은 나아간다, 경은 경사나 좋은 일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둠을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황제를 도왔거든요. 어느 해 궁궐에 계속해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병에 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궁궐 지붕에 번개가 떨어지기까지 했죠. 황제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덕이 부족해서라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방삭이 나서서 말했죠. 폐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 조언을 따라 선정을 베풀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벽사진경이라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불러오는 거야.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하나씩 정리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무너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자 친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벽사진경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건 결국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되거든요. 논공행상, 논공행상.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팀장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20명의 팀원들 앞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근을 가장 많이 한 김 대리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낸 박사원에게 줘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논공행상이에요. 논은 따져볼 논, 공은 공로의 공, 행은 행할 행, 상은 상을 줄 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각자의 공로를 제대로 따져서 그에 맞는 상을 주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대충 치켜 세우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한 만큼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유방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유방은 원래 시골의 평범한 농민이었는데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천하 통일 후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자신과 함께 싸운 수많은 장수들과 신하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장수는 100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어떤 참모는 한 번의 계략으로 전쟁을 끝냈어요. 어떤 병사는 황제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어떤 관리는 뒤에서 묵묵히 보급을 담당했어요. 모두 다 소중한 역할을 했는데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줘야 할까요? 유방은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잘못 나눠주면 공신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유방은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각자의 공로를 세밀하게 따져서 그에 맞는 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전투에서 직접 승리를 입힌 사람에게는 땅을, 좋은 계책을 낸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충성심을 보인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었어요. 이때부터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김 대리는 야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였어요. 반면 박사원은 핵심 아이디어 하나로 프로젝트 전체 방향을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원에게 더 큰 인정을 해줬어요. 물론 김 대리의 노력도 충분히 인정했지만요. 그 후로 저희 팀은 더욱 단합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공평함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인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가인방명, 가인방명.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다들 그렇게 힘들어 보냐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방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자는 아름다울 가, 인자는 사람 인, 박자는 얇을 박, 명자는 목숨 명을 써요. 아름다운 사람은 목숨이 얇다, 즉 운명이 기구하다는 뜻이에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왜인지 불행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말이거든요. 좀 슬픈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라는 절세니인이 있었어요.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녀였지만 결국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거든요. 황제는 양귀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라의 일도 소홀히 했고 신하들의 원망을 샀어요. 결국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양귀비는 모든 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아름다운 미모가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문득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쁘다고 소문났던 학창시절 친구들이 의외로 연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외모가 뛰어난 선배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름다움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골육상잔, 골육상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는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새끼들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미는 보이지 않고요. 생각해보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깊이 상처를 주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골육상잔이에요. 골육상잔. 뼈골자에 살육자, 서로 상자에 해칠 잔자를 써요. 뼈와 살이 서로 해친다는 뜻인데요. 뼈와 살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해친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 말은 혈연관계인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해치는 상황을 뜻해요. 형제자매끼리 싸우거나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위나라 조조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비와 조식이 특히 뛰어났어요. 둘 다 총명하고 재능이 넘쳤거든요. 조조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어요. 형인 조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동생 조식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죠. 조조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두 아들 다 훌륭한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말이에요. 결국 조비가 후계자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황제가 된 조비는 동생 조식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재능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어느 날 조비는 조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편 지어라.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식은 슬픈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콩을 싸무려고 콩깍지를 태우니 솥 안에 콩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나를 해치려 하느냐. 이때부터 골육상잔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본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큰 싸움을 했거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방에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그 어미 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끼를 그렇게 아끼던 어미가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새끼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뼈와 살은 원래 하나예요. 서로 해치면 결국 자신도 아프게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상누각, 사상누각.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20살 때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가스비가 아까워서 전기포트로 라면 끓여 먹던 그때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매일 밤마다 노트에 거창한 계획들을 적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달엔 아르바이트 3개에서 돈 모으고, 그 다음 달엔 학원 등록해서 자격증 따고, 1년 뒤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 되고, 그 다음엔 승진해서 팀장 되고, 몇 년 뒤엔 독립해서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계획을 빼곡히 써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계획표를 쓰고 나면 뭔가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인 영어 단어 외우기는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인 이력서 쓰기는 모레로 미루면서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은 모래사, 위상, 다랑루, 집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래는 말랑말랑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불안정한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상누각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헛된 계획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조언을 받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어느 날 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공님, 저희가 적국을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할 완벽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맹상군이 그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치밀하고 거창했어요. 어느 나라부터 공격하고 어떤 동맹을 맺고 몇 년 안에 어디까지 점령할지 모든 게 다 짜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맹상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사상누각이야.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기초가 없는 계획이라고. 왜냐하면 그 신하는 현재 제 나라의 실력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 백성들의 마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멋진 계획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사상누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거창한 10년 계획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단단한 땅을 다져가며 한 칸씩 지어나가는 게 진짜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쾌도난마, 쾌도난마.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는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 복잡하게 날리는 꽃잎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했거든요. 마치 제 머릿속처럼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쾌도난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쾌할 쾌, 칼도, 어지러울 만, 삼마. 빠른 칼로 얽힌 삶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엉킨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로 쓰이죠. 마치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 가위로 싹둑 자르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소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방에 태시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행정 업무가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쌓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끝도 없이 밀려 있었어요. 다른 관리들은 이 복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공정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소염은 달랐어요. 그는 며칠 동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적인 문제들만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했어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몇 개월 만에 그 지역의 모든 행정 업무가 깔끔하게 정리됐고 백성들도 만족해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소염의 일처리 방식을 보고 쾌도로 낱말을 끊는다고 표현한 게 이 말의 시작이에요. 그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했던 상상 말이에요. 사실 그때 제 마음도 복잡하게 엉켜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고려할 것도 많고 사람들의 의견도 다 달라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떨어지는 꽃잎들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명확히 정하고 시원하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한 번에 끊어내는 용기. 그게 바로 쾌도난마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곡학아세, 곡학아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 발걸음 소리를 듣자마자 펄쩍 뛰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야옹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고양이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먹을 걸 달라고. 그 순간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을 굽혀야 하는구나 싶어서.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곡학아세인데요. 곡은 굽힐 곡, 학은 배울 학, 아는 아첨할 아, 새는 세상 새자를 써요. 직역하면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리나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권력자나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걸 말해요. 요즘으로 치면 인기를 얻기 위해 소신을 굽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든요. 한나라 시대에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정말 대단한 철학자였는데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이론만 골라서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만 학문을 끌고 갔죠. 원래 공자나 맹자가 가르친 진정한 유교 정신과는 점점 멀어져 갔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학자가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학문을 왜곡하는 걸 곡학아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학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가난한 선비로 살면서 소신을 지킬 건지, 아니면 권력자가 원하는 말을 해서라도 출세할 건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길고양이나 저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제 진짜 생각이나 가치관보다는 분위기 파악해서 적당히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로운 건 아첨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곡학아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는 이 말 속에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만의 소신을 지켜나가세요.